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서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저는 옥천신문 이한경 기자고요. 네,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가요? 첫 번째 주제 소재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가져온 소재는 야자입니다. 야자, 네. 많이 들어봤죠? 야자 줄임말이 더 익숙하시죠? 네, 이 단어의 플레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야간 자율 학습이죠. 자율에 정말 포인트를 꼭 집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야간 자율학습, 네, 야자. 이 정의를 보면은 정규 수업 이후 각자 반에서 혹은 학교에서 별도로 만들어준 학습실 등에서 자습을 하는 활동들을 야자라고 말을 해요. 자율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전혀 자율스럽지 않은, 사실상 반강제적인 학습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통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혜수 PD님, 야자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야자 시간에 뭐 하셨어요? 전 사실 그러니까 야자라는 것이 말이 자율이지 저는 강제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날 자율 학습을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잘못됐다? 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그 시간에 즐겁게 공부를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앉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아무래도 뭐든지 강제로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몰래 딴짓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음악을 듣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고, 혹은 이제 몰래 오목이나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서 빙고판이나 재밌게 놀았네. 네, 재밌게 놀거나 아니면은 진짜 할 거 없을 때는 멍하니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때로는 잠시 탈출했다가 돌아오기도 했죠. 자율이라는 이름인데 탈출을 해야 했던 것도 물론 이상하지만 저희는 강제로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탈출해서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궁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자율학습은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야간에 하는 자율학습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청소년 대부분들이 자율학습이라고 느끼지 않는 반강제적인 학습 형태로 느낄 것 같아요. 근데 혜수 PD님이 말한 게 개인의 경험이라고 보기 되게 어려워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라디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8시 프로그램부터 12시 프로그램까지 다 외우고 있었죠. 동시에 웃잖아요. 갑자기 그럼요. 조용히 있다가 애들이 듣는 프로그램이 비슷하죠. 동시에 터집니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거 보고 너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혜수 PD가 했던 그 야자의 그 학습 형태의 주어를 제 이름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야자를 경험한 대한민국 고등학생 그 누구의 이름을 가져다가 주어로 써도 그 사람의 경험인 듯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야자고요. 정말로 이런 근거들이 말해주는 게 야자의 획일적인 학습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야간 자율학습이지만은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야간 타율학습이라고도 하는 네. 이런 강제적인 행위는 사실은 조례로 금지해 놓은 곳이 있어요. 어디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예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교육에 관한 권리 부분에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원문에는 학생은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 등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구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2항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장 등은 학생에게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있는 이유는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만 이런 조례가 있을까요?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있나요? 네, 서울, 광주, 전북에서 비슷한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 인권 조례를 부정하는 사례가 또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교육부가 학생 인권 조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교육부가요? 네,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럴 듯한 명분이 있었어야 했어요. 교육부는. 뭔가요?
교육부가 그때 당시에 내세웠던 근거 중에 하나는 조례라는 것은 상위의 법이 있어야 법령이 있어야 되고 그 법령을 근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인권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 이런 것들이 없다. 그게 하나 통상적인 이유 중 하나였어요. 교육부가 이렇게 그 앞서는 상위법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대놓고 소송을 내면서 반대했던 이유에는 여론의 힘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 여론이? 보고 있어요. 그 네. 교육 관계자들은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결과만 나온다면은 그 과정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여론이 그때도 분명히 있었고요. 반강제적으로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 이유로 교육부가 소송을 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위법이 없다 이런 되게 이런 걸로 좀 안타깝게도 소송을 걸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대법원까지 갔었고요. 대법원은 그 우리 학생인권 조례의 타당성을 설명해 줬는데 그러면은 진짜로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들게 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상위 법령을 굳이 없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꼭 가져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12조를 또 여러분에게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의 내용, 교육 방법, 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그런 이유가 말이 안 된다. 학생인권 조례는 유효하다.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부딪히지 않는다면 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조례는 법률상의 근거로 조례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법률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반대되지 않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그런 권리를 위해서 뭔가 지방자치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어놓은 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지금은 교육기본법에서 따왔지만은 정말로 법이 없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으로 못 만들 수 있는 조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서울시 공무원들의 이야기예요. 네. 네, 못 만들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자체들 중에 저 충북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떤 네, 상황인가요? 충청북도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있을까요? 들어보셨나요? 아까 얘기하신 지자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충청북도는 아직 학생인권 조례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만들 때마다 그 많은 지자체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띵 하고 지금 눈이 커졌어요. 지금 혜수 PD님이 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냐면 소수자의 인권들이 포함이 돼요. 성소수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 여성 청소년 중에서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네. 출산을 경험한 학생의 그 학습권을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니 그 말씀하신 부분들 당연히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 조례를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보수적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굉장히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지는 것 자체, 제정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크게 반대를 하셔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 때마다 그 큰 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충청북도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은 분명히 격돌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보다 한 단계 좀 낮춰서 선언적 의미를 조금 담은 교육 공동체 헌장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것도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이것도요. 네, 이것도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셨고요. 진보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학생인권 조례 만들기로 해놓고 왜 낮은 수준의 교육 공동체 헌장을 만드느냐 또 이런 또
그렇죠. 반대급부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충청북도 교육청이 만든 교육공동체 헌장에는 1장에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어요. 제2조 그 규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생은 정규 교과정 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충북교육청에서 이 발간한 교육공동체 헌장 해설서 같은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방과 후 학교 수업, 특별히 교과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학생인권 조례는 없지만은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 교육 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야간 자율학습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네요. 네. 야자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충청북도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혜수 PD님, 야간 자율학습은 자율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만 자율이지 이게 선택할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이건 말이 자율학습인데 왜 강제로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라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다들 공부해야지 성적 올려야지 라는 말로 그냥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야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자가 아닌 야간 타율학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혜수 PD님이 느꼈던 고등학생 시절에도 그렇게 야간 자율학습이 우리 학생들에게 느껴졌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명히 혜수 PD나 저나 학교 다닐 때 교육공동체 헌장 없었어요. 네. 학생인권 조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게 만들어진 뒤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옹천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 자율 학습과 관련된 공지가 게재가 됐었었는데요. 제가 뭐 여기서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면 또다시 논란이 될까봐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필독 3학년 1학기 야간 자율학습 참여는 선택이 아닌 원칙입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야간 자율학습과 석식 희망은 필히 신청 부탁드립니다. 전교생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약 빠져야 될 경우 담임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학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여나 학원 또는 과외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담임 교사 및 각 교과 교사 또는 학교는 학생의 대입 준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공지합니다. 학원에서 대입지도 꼭 받으세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학원 주도의 학습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에 주도적이라는 용어를 지향하고 의존적이라는 용어를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 학생들을 협박하는 말 같이 저는 들려요. 제가 학생이라면 네네. 아니 내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하지 않으면 나의 앞으로의 입시 제도에 뭔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선생님들이 주지 않겠다. 불이익이 또 네, 있을 수 불이익이 있다.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원문을 읽으시는 분들은 학생이 아니어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겠죠. 네. 조례상 학생의 선택권을 분명히 보장해야 된다고 저희가 아까부터 조례도 읽고 헌장도 읽었는데요. 이 필도 공지문은 선택이 아닌 원칙이라는 말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조례 위반인 거겠죠? 네. 두 번째 문제점은 아까 혜수 PD가 잘 짚었는데 야자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담임 교사와 각 교과 교사 또는 학교는 학생의 대입 준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니 학원에서 대입지도 받으라고 이거는 되게 반협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방식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협박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필독 공고문은
그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를 말하는 거겠죠. 네. 주도적이라는 용어를 지향하고 의존적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재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줄지 협박의 방식도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필독 공지가 나고 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 학교 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은 더 익숙하실 텐데요. 맞아요. 생기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생기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기부는 교사가 관찰하고 기록하는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의 종합 기록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학 입시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대학 입시 때 학생을 평가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생기부는 뭐 기본 정보 영역,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종합 의견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이 그 생기부는 수시 전형의 주요한 평가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학종이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다 알아요. 네. 그 수시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게 수시로 대학 가는 비율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의존적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적겠다고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필독문이 어떻게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자를 어떻게 이 선택과 비선택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겠습니까? 이게 강제 아니고 뭐겠어요. 네. 그렇다면 근원적인 그 의문이 들어요. 이 선생님은 이걸 왜 썼을까? 네.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야자를 시키고 싶어 할까? 왜 반강제로라도 못 시켜서 좀 안달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이제 일단 앉아라도 있으면 소위 더 말씀하시는 더 높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라는 핑계로 학생들을 강제로 이제 학교에 잡아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적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적을 올리려는 그 목적에는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줄 세우기식 대학교, 좋은 서열의 학교를 그렇죠. 보내고자 하는 욕망이 분명히 묻어져 있을 거예요. 100번, 1000번 저는 양보를 해서 그런 욕망이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일부 학생들한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런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욕망을 했던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야자를 했습니다. 자율학습 시간 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내가 배운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게 자율학습 시간이었어요. 자율학습 없었으면 저는 모의고사 성적 안 올랐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저와 지금 이 학생들의 차이는 저는 학생이었을 때 학생인 제가 자율학습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하는 게 학습 환경이 낫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판단하신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학생인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런 상황을 욕망하고 있는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지만 분명히 우리 반에는 저랑 다른 욕망을 하고 있는 다른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딸딸딸 외워서 시험 보아야 되는 그런 학습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꿈꾸는 친구들은 전혀 선택지가 없었어요. 선택을 하지도 못했어요. 야자라는 유일한 선택지만 있었고요. 저는 우연찮게 저의 욕망과 이 선택지가 맞았을 뿐입니다. 저랑 다른 욕망을 꾸는 친구들, 다른 꿈을 꾸는 친구들이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 방식 때문에 획일화된 꿈을 꾸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한 학년에 한 명쯤은 튀어나옵니다. 못 버티고 튕겨져 나가는 학생들이. 그렇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려고 합니다. 정말 이보다 적절한 노래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대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가 일파만파 퍼졌고요. 우리 옥천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분노하셨습니다. 옥천뿐만이 아니라 도내 교육단체들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응할 정도로 분노감이 공유가 됐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당 학교에서도 서둘러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냐면 의욕이 넘친 교사 개인이 선을 넘은 행동이다라고 밝히면서 학교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 필독 이 공지를 올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뭔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해당 교사를 징계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향후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일단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과를 하셨고요. 재발 방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땡땡고 기사를 읽고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그 글을 쓰신 분 그 내용을 보면은 일부 내용 중에서 떨어진 학습력 상승시키고자 옥천군에서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큰 성찰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인데 땡땡고 야간 자율학습에 옥천신문은 여기 분들이 아니라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좀 제기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학업력은 결국에는 상위권 대학 입시 성적을 말씀하시는 학업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옥천 일각에서는 최근 이 해당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입학생을 너무 못 보낸다, 서울대에 너무 못 보낸다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좀 필요 없는 걱정 같네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역 여론을 저희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에 준해서 이 글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도 안타깝게도 행정고시 패스에서 정부 부처 관료로 나간 충청북도 주민이 많이 없어서 예산 따오기가 정말로 힘들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쉽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정부 예산 따올 목적으로 공부시키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을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예산 따와야 되는데 네.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고 나라 시험 쳐가지고 정부 관료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무슨 수단인가요? 그렇게밖에 안 읽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옥천신문에서는 특히 편집국장인 제 입장에서는 이 학업력 상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옥천신문의 기사를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읽으실까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공부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자고 하면은 사실 반대하실 부모님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올라왔을 때도 굉장히 이 분이 주장하시는 거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공감대를 사실까 걱정을 솔직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달리는 댓글 내용들을 보고 이번에는 옥천신문에서 쓴 기사가 많이 공감을 샀구나라는 그런 뭔가 응원 같은 거를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글에 달린 댓글을 하나만 읽어주시겠어요, 해수PD님? 네, 하나만 꼽으라고 하시니 지나가다님의 글을 꼽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글은 기득권 성인, 학부모이신가요? 청소년은 아닐 테고의 관점으로만 쓰여졌네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테죠. 입장 차이는 당연한 거고 서로 이해해야 하는 문제겠지만 반대로 본인과 다른 입장을 싸잡아 비하하시는 건 지양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 초반에 외부 전파 의혹을 제기하며 청소년 기자단을 또 언급하셨다고 하네요. 청소년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주체적 활동을 평소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셨구나 하는 느낌도 드네요. 이런 관점이 야자를 강제하고 폭력적인 표현으로 공지를 띄우는 것을 용인하게 하는 걸 겁니다. 선생님, 학생들 학업 성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실행하는 방식이 폭력적이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 자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저는 이번 옥천신문 기사를 보면서 또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이런 현실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돌아보게 되네요. 청소년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대입을 이유로 인권을 후순위로 미룬 게 불행한 청소년을 낳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결국 불행한 사회로 이어지겠죠. 불행한 청소년은 불행한 어른이 될 테니까요. 저는 옥천 어른들이 옥천 청소년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진 못할 망정 불행해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이 옥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슬퍼지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청소년들이 불행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저희도 이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가장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광장에 쓰신 글쓴이가 또 기사를 두고 표현하셨던 게 기사 자체가 혐 옥천 교육, 기사 때문에 옥천 교육의 발전과 이미지가 훼손된다고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해당 이 고등학교에서 무리를 빚었다고 할지언정 설사 잘못했다고 할지언정 그것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 그 대처 자체만으로도 옥천 교육의 발전을 이미 저는 봤고요.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기사 때문에 혐 옥천 교육이 되리라 보신 부분은 정말로 저는 유감입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입니다. 시대 유감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야자 소식을 마무리하면서 사적 관점 몇 가지를 보태보려고 합니다.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곧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죠. 교육감 후보님들이 그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 평가, 학업력을 평가하는 기준의 새로운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만 가지고 함부로 우리 청소년들이 평가할 수 없도록 그런 고민의 결과물을 좀 이번 선거에서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공교육의 모델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평소 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공유를 하자면은 공교육 안에서만큼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꿈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좀 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학생 인권을 수호하는 교사,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공교육 안에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이번 사건으로, 그리고 이번 사건의 보도로 인해서 교육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학생들과 소통하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교사에게 뭔가 화살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소식은 마치려고 해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완전히 조금 그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키워드는 주민자치입니다. 네, 옥천 내 9개 읍면에 모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혜수 PD님, 숙제를 제가 내줬죠? 네,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럼요. 주민자치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주민자치회는 읍면별 최고 의결 기관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 단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형태예요. 특히 주민참여 예산 등 직접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16세 이상의 옥천 주민 중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회의 안건과 자치계획안을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설명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도 연 1회 이상 열어야 하기도 해요. 말 그대로 주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잘했어요. 그 도장 한 5개 드리고 싶네요. 지금 주민자치회랑 혹 그 주민자치위원회랑 그 헷갈려 하시는 주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있었던 기구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어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또 뭐하러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할 수 있는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임명하는 그런 법적 지위를 가진다면 주민자치회는 군수가 임명합니다. 위원을. 권한 자체가 위촉권자가 군수로 격상된 만큼 그 기구에 대한 그런 그 역할도 격상이 됐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장의 행정 일선을 뭔가 자문하는 자문기구에 그친다면 주민자치회는 방금 이제 혜수 PD가 말한 것처럼 주민이 직접 그 마을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우리의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고 직접 실행하는 기구까지 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그런 조직이에요. 네. 그러면 주민자치는 왜 중요하냐?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행정안전부 평가를 가져오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주민자치를 지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세종시 주민자치 활동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적 자본을 두텁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을 어렵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의 척도는 주민자치 역량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신문도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크게 주목을 해왔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이 주민자치가 왜 중요하냐고 봤냐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주권 보장,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주민자치회라고 봤어요. 네.
그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아실까요? 해수PD님? 1조 1항과 2항은 알고 있죠. 뭔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진짜 많은데 정말로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고 우리 많은 국민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저는 주민들의 요구가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 행정 제도 상 하에 오히려 주민들이 뭔가 묶여 있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주권이란 주인으로서의 권리인데 사실 주인으로서 권리를 100% 느끼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네. 100% 느낄 때 있죠. 언제일까요? 그것도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100% 아니라고 보시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다음번에 얘기할 내용이 그런가요? 그거예요. 네. 한국은 대의민주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죠. 그런데 그 선거는 분명히 나를 대변할 대리인을 뽑는 그런 제도적 장치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뽑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지자체에서는 군수도 되고 군의원도 되는 그런 선거 제도죠. 근데 벌써 우리 주인된 권리를 100%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지금 수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대변할 대변자를 뽑아야 되는데 나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런 대표성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나를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인데요. 네. 지금 21대 국회입니다.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 의석수가 300개였어요. 이 중에서 법조인 출신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일까요?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46명이 법조인 출신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6명 중에 1명은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제도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선출이 좀 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맞는가? 이 6분의 1, 6명 중에 1명 정도면은 의구심을 가져볼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게 사실 법조인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소수에 해당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국회 내에서는 6분의 1이라는 일만큼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해수PD님처럼 나를 대변할 후보군 자체가 없다. 선거 안 하러 가겠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지방선거는 50%대, 국회의원 선거는 60%대가 나오고 있어요. 높아져서 그 정도입니다. 네. 나를 대변할 후보군 자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의민주주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 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당 득표율과 국회의원 의석수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나를 대변할 후보군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정책 열심히 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을 뽑아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선거를 하러 가도 내 표가 제대로 연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장 21대 총선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율은 26%인데 실제로 차지하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12%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연동이 안 되고 있죠. 네. 26%가 되어야 되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득표율이 7.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의석수는 6자리밖에 없습니다. 300석 중에 6석은 2%에 해당된다고 해요. 정책을 얘기를 할 때 다양한 우리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들이 있으면 또 선거를 하러 가서 나는 이 정책에 투표를 하고 싶어 라는 얘기들을 할 텐데 막상 투표를 하러 갔을 때 정당의 숫자가 너무 적다.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민주주의 위기가 온 이유는 나를 대변할 후보군 자체가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하러 갔는데 내 투표가 제대로 연동되고 있지 않는다. 네,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일부분만 얘기해도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를 버리고 다른 민주주의 형식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장치가 이제 주민자치의 활성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주민자치에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하고 만들어서 예산까지 따와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옥조신문이 주목할 만하겠죠. 네. 또 있어요. 옥조신문이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를 주목한 이유는 주민자치회가 읍면자치를 실현할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 이거는 행정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공간이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광장으로 쏟아져서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죠. 그쵸. 읍면 단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읍면 단위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 주민자치가 아닐까라고 주목을 했어요. 네. 그러면 왜 읍면 자치가 중요한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저희 신문사에서는 균형 발전을 풀 수 있는 열쇠말로 읍면자치, 주민자치를 보고 있습니다.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쵸. 수도권 대 비수도권, 충북 도내로 따지자면 청주권 대 비청주권 맞아요. 청주 의원이 15명인가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옥천에서도 불균형이 있죠. 맞아요. 옥천읍가 8개면은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 불균형을 좀 좁혀갈 수 있는 주체가 누굴까 했을 때 저는 주민자치 조직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옥천은 이미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주민자치 사례가 있습니다. 오, 어떤 사례인가요? 아주 우수 사례로 언급되는 읍명동 자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수 PD님도 한 번쯤은 이야기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안남면 지역발전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안남면 지역발전회는 면 최고 의결기구로 대단히 주민지원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의결하고 각종 면의 사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오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것들이 생겼을까요? 유명하죠. 네, 말씀해 주세요. 배바우 작은 도서관, 그리고 면 순환버스, 안남 어머니 학교, 그리고 배바우 경제 공동체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이 탄생했습니다. 안남면은 9개 읍면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작지만 강한 안남이라는 슬로건이 만들어질 정도로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인구수가 적죠. 맞아요. 인구수가 적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각종 사업들을 따오는데. 네. 왜냐하면 인구수가 적은 면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우선순위로 투자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행정에서도 제가 행정이어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쓰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를 이룰 때 인구수 쪽이 많은 곳에 뭔가 무게의 추가 기울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불균형을 좀 타파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이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에 이르는 불균형이 오기까지 그런 리더십은 좀 없었다고 봐야겠죠. 네.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읍면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다른 면은 어땠을까요? 안남과 달리? 사실 주민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모이지 않으면 순환버스 안남에서 그렇게 타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도 생겼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버스 관련해서 저 유튜브 영상 안녕 옥천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같이 만들었었는데 조사를 하러 다닐 때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버스 생기면 우리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다른 면에서는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 안 만들어지겠어요? 그거 탈 사람 몇 명 된다고 만들겠어? 인구 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네. 다른 예도 들어드릴게요. 그 청산면에서는 대중 목욕탕 필요하다고 정말로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청산면에 사는 할머니들이 옥천읍까지 목욕탕 나오려면 버스 1시간 타고 나와서 목욕탕까지 걸어가서 목욕하고 나오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다시 1시간 버스 타고 들어가시면 반나절 이상이 걸리신다고 해요. 바로 또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듯이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서 1시간 이상 기다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욕탕 지어달라. 청산과 옥천읍은 너무 멀다. 그런데
너 목욕탕 지으면 이용할 사람 있느냐? 사설 목욕탕도 사용 인원 수가 적어서 망했는데 왜 어떻게 지어달라는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못 지었다가 드디어 지어집니다. 오. 생활 SOC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목욕탕 이야기 10년 넘게 한 보람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면 불균형을 깨고 면 소재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 활동을 뭔가 계속 해나가게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게끔 하는 그 원동력 중 하나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다고 옥천신문은 보고 있어요. 오. 너무나 행복하게도 2022년 1월 기점으로 옥천에는 9개 읍면에 모두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9개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촉식 주민자치위원들 위촉식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를 이끌 임원지 구성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이미 수백 개의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었다면은 지금 주민자치회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해요. 국가 공모 사업을 따오는 방식이 주민 참여 없이는 따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올바르게 판단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자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 맞아요. 안남 그 지바리에 계신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각기 다른 의견이 어디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쏟아져서 나올 거고요. 그 중에서는 본인의 이해관계와 이해 득실만 따져서 의견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견 대립 당연히 나오겠죠. 다툼이 될 수도 있겠어요. 갈등 관계 만들어질 거고요. 긴장 관계 유지될 거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론하셔야 됩니다. 토의하셔야 되고요. 논쟁 나오면 피하지 말고 논의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건강한 의견을 남겨두고 건강하지 않은 의제는 뒤로 미루고 하는 이 연습,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자치인 것이지 뭐 주민자치회가 중간 지원 조직 조력 좀 받아서 이런 사업 보고서 써내고 뭐 정보 사업 따오고 그런 결과 자체가 자치는 아니에요. 자칫 이게 뭔가 그 전도돼 가지고 과정을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이렇게 좋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9개 읍면마다 어려움 많이 겪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남 지바리 역사가 10년이 넘는 그 과정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지리하게 겪어내시고 건강성을 유지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지켜본 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셔야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탄탄한 자치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주민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행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9개 주민자치위원회 다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이런 막대한 그런 그 역할을 부여받으신 9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한 번씩 딱 거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 조기룡 회장님, 동이면 주민자치회 박용길 회장님, 안내면 주민자치회 전상현 회장님, 안남면 주민자치회 정진용 회장님, 궁북면 주민자치회 이준설 회장님, 이원면 주민자치회 김대환 회장님, 청성면 주민자치회 송성호 회장님, 군서면 주민자치회 이원영 회장님, 청산면 주민자치회 전찬호 회장님, 읍면별 주민자치회 활동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신문이 읍면별 주민자치 활동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많이 공유하고 보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좀 더 밝고 희망차게 앞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뭔가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네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네.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요. 다 같이 해야 할 일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이하게 제가 서태지 씨 곡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마지막 곡은 저는 처음 듣는 곡인데요. 서태지의 휴먼 드림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곧 다가올 미래의 삶에 대한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한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서태지의 휴먼 드림이고요. 저희 오늘 뷰포인트 청취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관점과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junction.